아마도 제 기억에 2007년도에서 8년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먼저 제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굉장히 저랑 친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은 뭐 체대 출신도 아닌데 수영 실력이 너무 좋아서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따고는 방학 때마다 수영 강사로 일하는 형이었어요. 형이 방학 때 수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는 사람 소개로 대구랑 가까운 포항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장사해수욕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사해수욕장이 포항에 있다 보니까 안전요원 일 하는 형들은 전부 다 숙소가 있어서 다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생활하고 했는데 한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넘으니까 거기서 제일 오랫동안 일한 형님이 이 형한테 야, 너 혹시 여기 장사해수욕장 괴담 아냐?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대구 사는 사람이 포항에 있는 해수욕장 괴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요? 모르는데요? 하니까 이 오랫동안 일한 형님이 썰을 하나 풀더랍니다. 이 장사해수욕장에서는 이상하게도 1년에 꼭 한 번씩 인명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신기한 점은 꼭 남자만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형님은 에이, 형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 연도에 인명사고 안 났죠? 이번에는 제가 일하기 때문에 인명사고 안 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안전요원이다 보니까 해수욕장 가면 있는 그 높은 의자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돼서 거기 앉아가지고 피서객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고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날씨가 진짜 좋았다고 합니다. 바람도 잔잔하게 불고 파도도 안 높고 심지어 형도 들어가서 놀고 싶을 만큼 아주 날씨가 좋았는데 이때 형의 눈에 딱 포착된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한 명하고 여자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커다란 튜브 하나를 대여해가지고 여자 한 명이 그 튜브에 타고 있고 다른 남자 하나랑 여자 하나가 튜브를 같이 붙잡고 파도를 타고 있었는데 이 형도 눈이 자꾸만 그쪽으로 갔겠죠? 나는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저 새끼는 여자를 둘이나 끼고 놀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 세 명을 주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자 한 명은 바다 밖으로 나오고 이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남아서 튜브에 매달려서 파도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잔잔하고 파도 하나 없던 바다에 높은 파도가 밀려오면서 물살이 세지더래요. 우선은 파도가 높아지니까 너무 깊게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오세요 하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주의를 주는데 아까 그 남녀가 정확하게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원래는 파도가 해변 쪽으로 밀려오면서 치는데 뭔가 그 남녀를 잡아먹을 듯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남녀는 점점 해변과 멀어져 가고 우선은 파도가 너무 높아져서 다른 피서객들은 전부 다 바다 밖으로 나온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저 커플 빨리 나와야 될 텐데 하고 걱정하는 한편 해변 쪽에 입수하지 마세요 하고 주의를 주고 있었는데 그 남녀가 정말 개미만 할 정도로 아주 멀리 떠내려가 있었대요. 근데 왠지 그 커플이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보이더니 아니나 다를까 파도 때문에 물에 빠진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이제 밖에 있던 피서객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안전요원들에게 저기 빨리 떠내려간 사람 구하라고. 근데 파도도 너무 높고 섣불리 물에 못 들어가겠더랍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 저 파도에 들어가면 진짜 죽겠다 이 생각이 딱 나는 바람에 아,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저기까지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더랍니다. 또 아까 그 커플이랑 있던 여자도 형한테 아, 안전요원이 하는 일이 뭐냐고 빨리 구조하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무심결에 바다를 쳐다보니까 아까 그 남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서객들에겐 우선 파도가 낮아지면 들어가서 찾아보겠다 하고 파도가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기를 한 수분 후 갑자기 해변가로 어떤 여자 한 명이 파도랑 같이 스르륵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남녀 중에 여자였던 거죠. 형 생각에는 남자가 이 여자 구하려고 대신 물에 빠졌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는 밤이 될 때까지 찾지를 못했고 여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깨고 나서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도가 막 자기들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절대 나올 수가 없었다. 또 남자는 파도가 높아져서 끌려 들어가서 빠진 것 같다. 또 그들의 관계 얘기도 했는데, 남자는 이 여자의 남자친구였는데 군대 제대를 앞둔 말년병장이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제대를 앞두고 여자친구하고 친구랑 셋이 놀러 온 거였는데 이번에 그런 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니까 바로 포항으로 달려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아이고, 우리 아들 꼭 찾아만 주세요. 네? 하며 통곡을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해양경찰들이랑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악어가 와서 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시체 찾으러 간다고 하더랍니다. 형도 자기가 일한 구역이라서 이 남자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껴서인지 안전요원들끼리 밤에 교대로 순찰을 하자고 말을 했대요. 혹시라도 해변에 시체가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양경찰들과 악어들이 수색한 지 며칠이 지나고 한 번은 안전요원 형들이랑 악어들이랑 술이나 한잔하자 해서 수색 후에 술을 마시는데 술이 조금 들어가자 악어들이 그러더래요. 뭐 자기들은 이걸로 먹고 산 지가 오래돼서 대충 물에 빠진 시체들이 어디에 박혀있을지 안다고. 그래서 일단은 시체를 먼저 찾고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줄로 묶어둔다고요. 그러기를 며칠 뻐기고 나면 이제 시체를 찾아달라는 보호자들이 얼마가 들든 다 드릴 테니까 꼭 시체만이라도 찾아주세요 하면 이제 그제서야 시체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형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럼 혹시 이 남자도 지금 찾으셨는데 못 찾으신 척 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이 남자는 정말로 못 찾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을 마신 뒤에는 형하고 다른 안전요원 형님 2명 이렇게 3명이서 잠자기 전에 해변가나 한번 돌고 가자 하고 돌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형 몸에 소름이 쫙 하고 올라오더니 막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형, 내일 왠지 시체 뜰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형들은 이 새끼야 뜨려면 옛날에 떴다, 헛소리하지 말고 후딱 돌고 가자 하는데 형이 이상하게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아까 마시다 남은 소주를 본인이 거닐던 그 해변 파도 치는 데에다가 뿌려주고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혼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진짜로 시체가 뜬 거예요. 형이 소주를 뿌렸던 그 해변가에. 해양경찰들도 의아해하면서 아니 며칠 동안 못 찾던 시체가 어떻게 안 떠내려가고 여기 해변가로 왔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또 안전요원 형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형이 가장 오래 일한 형한테 말을 했대요. 형, 저 진짜 형 말 안 믿으려고 했는데 이거 진짠가 봐요. 정말 남자 한 명만 죽었네요. 이랬더니 이제 그 형이 뭐 자세한 썰을 하나 풀어주더래요. 야, 너 장사 상륙작전이라고 아냐? 형은 인천 상륙작전은 아는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설명해 주시길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 한 작전인데 북한군 쪽에 가짜 정보를 흘린 거예요. 인천이 아니라 포항 장사 쪽으로 상륙 작전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북한군들이 이 포항으로 모였고 그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했다고요. 근데 이 장사 상륙 작전에 동원된 군인은 누구일까? 바로 학도병들이죠.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총알바지가 되어간 애들이 수천 명이 넘는데 이렇게 총알바지가 된 시체를 어디에다가 처리했을 것 같냐? 바로 이 장사해수욕장 앞이다. 여기 포항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장사해수욕장 바로 앞에 학도병을 기리는 비석이라고 해야 되나 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나갔던 이 학도병들의 영혼이 원한으로 남아서 남자들만 잡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슬픈 사실이 이렇게 괴담으로 들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아는 형은 이 해수욕장 폐장까지 일하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왔고 MT자리나 술자리에서는 종종 뻥을 더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번 100% 리얼로 과장 없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 방학 때 유행하던 학원 컨셉들 중 하나가 스파르타 학원, 또 자물쇠 학원 컨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학원에만 갇혀서 공부하는 그런 컨셉이었죠. 여튼 이제 장마철이었는데 우리 수학 선생님이 썰을 진짜 잘 풀었는데요. 자기 군대 갔을 때 특수부대인지 UDT 출신이라느니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은 막 비도 많이 오고 또 무슨 학원 내 모의고사 수학 부분을 저희가 1등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음료하고 먹을 거 사다가 노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파티 중에 그 수학 선생님께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쫄랐는데 갑자기 표정을 싹 심각하게 바꾸더니 자기가 겪은 귀신 썰을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너네 귀신 믿냐? 나는 군대도 특수부대 나오고 평생을 귀신을 안 믿었거든?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난 귀신이 있다고 느끼게 됐어. 선생님이 대학생 때 MT를 갔을 때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2학년일 때 무슨 일 때문에 조금 늦게 MT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2명하고 택시를 타고 어느 한 지역에 이제 고갯길을 굽이굽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당시 한 20-30년 전에 아파차 타고 시골길 가던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요즘이야 고속도로가 빵빵하게 뚫려가지고 산길을 오를 일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전만 가도 추풍령을 넘어서 가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은 당시 택시 운전사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함께 가던 동기 2명은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서 이 택시 조명 있는 곳만 보이고 빛이 없는 곳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시간도 시간이고 또 택시기사가 졸지 않게끔 옆에서 말상대가 되어주고 있었는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장가처럼 들려가지고 선생님도 점점 졸려지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락말락 할 때쯤 창밖으로 보이는 건 도로, 가드레일, 또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나무 정도가 끝이었고 뒷차는 모르겠는데 한참 달리는 동안 앞에 가고 있는 차는 한 대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가 없었는데 너무 단조로운 풍경들만 보이니까 조금씩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이 반쯤 감겼을 때 조수석 방향 가드레일 옆쪽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맨 끝부분에 웬 하얀 쓰레기 봉투 같은 게 있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길만 보이다가 뭔가 다른 게 눈에 들어오니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하얀 봉투에 신경을 쏟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처럼 가까워지지가 않더래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냥 뭐 졸려서 그런지 그러려니 했대요. 근데 그게 헤드라이트 중간쯤에 걸쳤을 때 갑자기 이 쓰레기 봉투가 서서히 일어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뭔 하얀색 한복을 입은 머리를 풀에 친 여자더래요. 완전히 일어섰을 땐 마치 시간이 되돌아온 것처럼 아주 총알같이 시간이 지나갔고 뭔가 꿈을 꿨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한 5분쯤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 쪽에 엄청 큰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왜 그 무당집에 보면 뭐 막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 그런 나무 있죠? 그런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택시기사가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기에 저런 무당집이 있어서 아까 같은 미친년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말을 듣고 엄청 흠칫했던 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선생님이 헛것을 본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느낌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산길을 지났을까? 또 한 번 저쪽 헤드라이트 끝에 하얀 봉투가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있는데 역시나 슬금슬금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 일어났을 때 갑자기 서서히 고개하고 몸을 택시 쪽으로 돌리더랍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택시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쪼그려서 울듯 앉아있던 모양이었나봐요. 아무튼 그러더니 이제 택시 방향으로 완전히 몸이 돌았고 어느 순간 본네트 앞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고 이제 그 여자를 거의 지나쳐갈 무렵 갑자기 택시 방향으로 몸을 휙 꺾더랍니다. 쌤은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면서 막 비명을 질렀고 옆에 있던 택시기사님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확 책상을 치면서 놀래키는데 애들 다 엄청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그걸 못 잊는다면서 얼굴 그림을 그려줬는데 덕분에 이제 저도 하나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칠판에 이제 분필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리는데 눈과 입이 까만색으로 뻥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택시기사가 차를 멈췄는데 쌤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헉헉대고 있고 이제 뒤에서 자고 있던 동기들이 깨가지고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는데 이때 백밀러를 보니까 여자가 아까 고개 숙인 그 자세로 이번엔 택시 쪽을 노려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기사랑 쌤은 아무 말도 못하고 MT촌 도착할 때까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도착하고 나서는 이 기사님도 너무 무서웠는지 MT촌에 날 밝을 때까지 하룻밤 있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차를 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항상 가는 술자리마다 이 이야기를 제 이야기인 것 마냥 해왔습니다. 근데 항상 반응도 좋고 듣는 애들마다 대부분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고 영남인가 그쪽으로 농아를 가게 됐습니다. 농아를 가면 마을 형님이라고 그 대표관에 있는데 그 사람이랑 거의 숙식을 같이 하다시피 했거든요. 밤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낮에는 기절 상태로 일을 했었습니다. 암튼 여름 농아를 갔었는데 이제 술 먹고 뻗을 애들은 뻗고 마을 형님이랑 한 7명 정도 살아남아서 마을 회관 테이블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때 제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는 애들 거를 먼저 들었는데 뭐 다 들어본 이야기고 또 뭐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 주작 솜씨 좀 한번 봐라 하면서요. 아무튼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마치 내 이야기처럼 좀 조미료 좀 첨가해서 썰을 풀었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할아버지 성묘 갈 때라는 설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푸는 내내 아까 그 대표 형님이 표정이 싹 변하더만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잘 듣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 형님마저도 지려가지고 무서워서 겁에 질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이야기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애들이 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술만 드시고 있던 그 형님께서 갑자기 입을 떼셨습니다. 야, 그거 네 이야기라고? 그거 저기 뒷산 이야기다. 선산 이 근처가. 이때 저는 드디어 걸렸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흥도 깨지고 또 내 이야기 명성에 흠이 갈까 싶어가지고 선산을 팔았습니다. 네, 맞아요. 너 그럼 그거 뒷이야기 해줄까? 와, 거기서 진짜 이 뒷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형님 말로는 아까 그 코너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여기가 도로라 그런지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이제 무슨 무당집 주인이 있고 그 밑에 제자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자가 그만 무당집 앞에서 뭘 하다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당집 주인하고 그 제자랑 뭐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 무당이 사이코 무당이어서 그런 건지 신을 버리고 무당나무에 목을 맸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별일이 없었는데 먼저 제가 일병이었을 때입니다. 2월 군번이었고요. 한창 장마철이었을 때 위병소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있던 부대 위병소는 문에서 약 50m 앞에 아주 커다란 굴다리가 있고 이 굴다리 옆으로 빠지는 일방통행 차선이 하나 나 있었죠. 근데 이 굴다리가 크기도 크고 조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 굴다리 안쪽은 말 그대로 암흑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있던 차가 있던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죠. 예전에 한 번은 이 대대장이 근무 확인한답시고 한밤중에 차 안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아무튼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에 위병소 근무를 나갔습니다.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제 저랑 동기랑 둘이 근무를 섰는데 이때 위병조장은 선임이었던 말년병장이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죠. 이제 제 동기였던 놈은 이 위병초소에 책을 가져와서 그걸 쳐보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워낙 빡센 부대다 보니까 부대 내에서는 좀 많이 편한 뭐 그런 분위기였고 위병조장 서던 선임도 저녁도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넘어가주는 분위기였죠. 부슬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안개까지 살짝 끼고 나니까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시 정도 되었을 때 위병조장실에서 선임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꺼내 물면서 말년에 귀신 보는 것만큼 재수없는 것도 없는데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무슨 일 있냐 하고 물어보자 너 위병조장실에 귀신 있는 거 모르냐? 이러면서 우리 부대 위병조장서는 근무자들은 다 아는 얘기라면서 이 귀신 출몰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해주면서 방금 이 조장실 안에서 책을 보다가 앞유리를 봤대요. 근데 밤중에 밖은 어둡고 안에가 밝으면 이 유리가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어둡게 비치는 거울 말이죠. 근데 자기 어깨에 아주 작은 아이의 손이 보였다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선임에게는 에이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임은 아무 말도 없이 이제 담배 2대를 다 피고 다시 조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근무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을 무렵이었는데 아무것도 보일 리가 없는 50m 앞에 굴다리 안에 뭔가 밝은 색의 무늬가 들어간 천, 정확히 말하면 옷이겠죠? 그리고 성인의 것보다 한참 작은 옷 같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천 쪼가리가 바람에 굴러다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바람에 꿈틀대기는 하지만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뭔가 작은 아이가 비 맞으면서 서 있는 그런 형상이었네요. 한 1분 정도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반대쪽 초소 안에 있는 동기에게 야, 저거 보이냐? 뭐지 저거? 하고 말하는 순간 제 발밑에서 땅에 발을 끄는 소리가 한 수차례 나는 겁니다. 퍽퍽 하는 이런 거친 소리 말이죠. 근데 이 초소 안의 바닥에서는 절대로 날 수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굴다리 안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형체가 멀뚱멀뚱 서 있고 이때 저는 그 알 수 없는 것이 뭔가 저 자신을 쳐다보는 그리고 미소 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현상에 정말 숨소리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한 10분가량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근무 교대자가 찾아왔고 이제 근무 교대하고 지통실로 돌아가는 길에 동기한테 야, 너 아까 무슨 소리 못 들었어? 하고 물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책 읽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에이 나도 잘못 들은 거겠지 하고 잊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무를 마치고 내무실로 들어와서 환복하고 뽀글이를 해먹으러 행정반에서 책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직사관의 무전기에서 무슨 소란이 있었습니다. 뭐야? 대대장이라도 왔나? 생각하면서 빨리 라면을 먹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당직사관이 저한테 내일 너 근침 시켜주겠다면서 한 타임만 근무를 더 서라는 겁니다. 아니, 근무교대를 방금 했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근무자가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보고에 의하면 이 근무를 서던 도중에 아무 이유 없이 이 초소 안에서 꼬꾸라져서 쓰러지게 되는 걸 같이 서던 근무자가 확인하고 급하게 근무교대를 하게 된 건데 쓰러진 그 근무자의 말이 이 굴다리와 초소 사이에 있는 차단선에서 붉은 무늬의 옷을 입은 그리고 하반신이 없는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본인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리근무 서고 있던 저에게는 두 번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위병소 앞에서 웬 노파 한 명이 자기 딸 못 봤냐면서 물어보는 일이 있었는데 선임이 얘기해주길 귀신 본 근무자가 있는 다음 날이면 꼭 빠짐없이 찾아오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뒷이야기로는 제가 전역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제 아들 군번이 전역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 저 전역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 뒤에 그 초소 앞에 도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 도중에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이제 들은 이야기하고 또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니까 한번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0년도 8월 달에 입대를 하게 돼서 당시 102보충대에서 3사단 100골 부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사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양파 껍질만 허벌나게 까다가 인솔대기 중에 이 취사병 병장이 풀어준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100골사단 신병교육대를 입소 후에 가장 처음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강병관이라고 하는 큰 강당인데요. 여기 건물 자체가 오른쪽 벽면을 산 같은 언덕을 깎아 세운 곳이라 항상 습한 기운이 많이 맴돌았고 또 분위기 자체가 음산했다고 느껴왔었습니다. 또 건물 연식도 오래된 건지 많이 낡아 있었고요. 아무튼 훈련병 입소식을 준비하는데 앞에서
선글라스를 낀 교관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입소식 마치는 데까지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훈련병은 바로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조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에 주저앉아라. 뭔가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20대의 신체 건강한 남자가 뭐 겨우 2시간 서 있는다고 주저앉을 정도로 많이 무리가 가나? 아무튼 그리고 험악한 분위기에 그런 생각은 잊고 입소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소식 내용은 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하나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건 내 바로 앞 오른쪽에 서 있던 훈련병 하나가 갑자기 필름이 끊긴 것 마냥 내 쪽으로 그대로 힘없이 쓰러지는 겁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주변에 있던 훈련병들은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일단 저는 급하게 손을 들어서 조교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좀 이상한 게 사람이 서 있다가 그대로 쓰러졌는데도 조교나 교관들은 놀란 기색이 하나 없이 너무 대처가 자연스러웠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저를 포함한 이 주변에 있던 훈련병 4-5명은 각자 팔다리 하나씩을 잡고 막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무대로 그 훈련병을 옮겼어요. 옮기고 나와서 이 훈련병 2명은 입소식 때문에 바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게 된 줄 알았습니다. 취사병 병장이 풀어준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말이죠. 취사병 병장은 이제 저녁까지 얼마 남지 않고 워낙에 본인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훈련소의 특징상 한 달 기간에 한 기수 500명씩 그니까 다 해서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단기간에 계속 드나드는 곳인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다. 근데 이 중에서 귀신 보는 사람이 안 올 것 같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 귀신 보는 사람이 딱 3명이 왔었는데 한 명은 면담을 통해서 자기가 귀신 본다고 스스로 오픈한 케이스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강병관 입장을 완강하게 거부해서 중대장인가? 그 사람이 따로 빼가서 면담한 걸로 알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한 명은 뭐 자기가 귀신 본다고 오픈할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영향을 끼칠까봐 오픈하지 않았던 훈련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훈련병이 여기 강병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멈춰가지고는 조교가 욕을 해대도 들어가지 않고 입장 거부 및 명령 불복종을 한 겁니다. 어이가 없던 조교는 막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나자 교관이 왔습니다. 근데 이 교관이 지랄지랄을 하자 결국 못 버티고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대의 특성상 정면 주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입소식에서 다들 고개 들고 있는데 딱 한 명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무조건 눈에 띄게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이제 앞에 서 있던 선글라스 교관이 본인을 콕 집어가지고 막 지랄지랄 하니까 이걸 누가 버텨내요. 당연히 앞을 쳐다보게 되었고 그 훈련병은 곧바로 자리에서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훈련병은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었고 항상 귀신을 자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훈련병에 의하면 여기 강병관에는 양기라곤 찾아볼 수도 없고 아주 음기로 가득하다. 또 온통 여자 귀신뿐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강병관에 들어가길 거부한 것도 여기 강병관 입구 앞 창문마다 여자 귀신들이 막 자기 쪽을 바라보면서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안쪽에는 훨씬 더 강한 음기가 느껴져서 만약에 자기가 들어가면 이걸 못 버텨낼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정신을 잃기 전에 여기 천장에 있는 철골 구조물에 여자 귀신이 빽빽하게 들어앉아서 막 쳐다보고 있는 게 본인이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라고 했답니다. 이 얘기는 의무대 병사에게 이 취사병 병장이 직접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방금 썰 풀어줬던 취사병 병장이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보통 일찍 일어나야 되는 아침의 경우 새벽 4, 5시에 기상인데
이 고참들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막내 라인이 아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병장이 일병일 때 하루는 부사수로 아침을 담당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새벽 일찍 기상해서 막 졸린 눈을 비비면서 취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김치를 분배하는 일인데, 김치를 분배해서 통을 들고 배식대로 옮기고 있는데 새벽이니까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둠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형태가 점점 뚜렷해지자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근데 하얀 소복을 입은 백발의 할머니가 보찜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어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곤 속으로 뭐 짬 아저씨랑 아시는 분인가? 왜 벌써 와 계시지? 하고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하다가 문득 할머니가 계셨던 쪽을 보니까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취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식 전에 사수 일병에게 아까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침부터 뭔 개소리냐고 머리통을 한 대 맞고 갈굼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이제 자기가 사수를 달고 후임 이등병을 데리고 아침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김치를 분배 후에 통을 들고 배식대로 향하는데 어떤 하얀색 물체가 뭔가 점점 뚜렷하게 보여지던 바로 그 찰나 당시의 기억이 생각나서 배식대로 향하던 걸음을 돌려 후임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자기는 소름 끼치는 상황에 바쁜 아침 준비를 하지 못했고 이 후임병의 등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김치통을 땅에 던지더니 자기 쪽으로 소리 지르면서 헐레벌떡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이 김치통 떨어지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뭔 일인지 물어보니까 저기 할머니가 계신다고 막 그러길래 왜 할머니가 계시냐고 되물었고 얘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할머니는 왜 나타날까요? 이 취사병 병장이 말년 휴가 때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뭐 자기가 사회에 나와 있을 때 이게 유행하고 막 복귀를 하니까 부대에 아무래도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휴가 복귀한 다른 병사들하고 한 곳에 인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타미플루가 나오기 전이라 부대에 있던 병사들이랑 격리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다 같이 모아놓고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식수나 배식 추진해주고 가둬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아저씨들끼리 뭐 이런저런 잡담 중에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 쪽으로 흘러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타 중대 아저씨가 다른 중대에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귀신을 봤다 막 이러면서 썰을 푸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점점 뭐 자기가 봤던 이야기랑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마저 다 듣고 보니까 아, 이거 자기 중대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고 이제 그 할머니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만 나왔지 왜 나오는지는 자기도 잘 몰랐는데 타중대 아저씨가 하는 뒷이야기에 의하면 이 하얀 소복 입은 할머니는 옛날에 여기서 훈련받던 자기 자식이 훈련 도중에 총기 사고로 사망하고 근데 이 군부대 측에서는 언론에 흘러들어가는 걸 아주 철저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이 개죽음을 당하자 이 사고가 일어났던 날짜에 매년마다 찾아왔던 할머니였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오시지 않으셨는데 아마도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먼저 영상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왜 그런 집에서 살게 됐는지 사전에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직전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때는 제가 유치원 때인데 6살쯤이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집이 뭐 적당히 잘 살았었습니다. 대구 경북대 북문에 당시 동산을 그대로 시멘트로 깔았던 곳이라
가장 높은 곳에 2층 집을 짓고 1층은 세를 내주고 살다가 어느 순간엔가 보성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인근의 집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아주 전형적인 상남자 스타일의 고집도 강한 성격의 소유자셨고, 반면에 엄마는 아주 순둥순둥한 그런 순한 성격이라서 이런 거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아빠의 첫 집이라서 아빠는 사람들이 막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막 웃돈을 얹어서 준다고 했는데도 전부 다 무시하고 반응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찰나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너희들, 그러니까 즉 부모님들이 안 계실 때 집 다 불타는 꼴 보게 될 거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편지였고, 엄마는 너무 놀래가지고 누나하고 저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이 소송 막 진행하고 하는 날 있잖아요. 이날 우리 측 변호사가 잠수를 타게 되면서 소송 비용이니 뭐니 우리가 정말 다 물어내고 밖으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정말로 밖에서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들께서는 그간 모아놨던 돈으로 막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한 집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때 제가 빠른으로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 바로 옆에 어떤 한 집이 전세 가격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었습니다. 화원초등학교 바로 옆 새빨간 빌라였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이사하는 날 아빠랑 저랑 짐 다 풀고 짜장면 먹고 누워가지고는 집 좋다 막 이랬었는데, 그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 첫날 이제 꿀잠 한숨 자고 다음날 아침밥을 먹는데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코비야, 너 왜 그래? 이러길래 왜? 하고 물었더니 한밤중에 자는데 누가 엄청 서럽게 울더랍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누나랑 같이 잤을 때였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누나가 일어나서 뭐지? 하고 보니까 막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더랍니다. 이게 제가 기억이 요만큼도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아무튼 한 30분 정도 달래가지고 재우니까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방문이란 방문은 다 잡고 막 살려달라고 지랄 발광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말고 창문 보면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다들 일어나가지고 결국 끌어와서 재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이후로 이사 나가기 직전까지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저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뭐래나 하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그러니까, 아무튼 가족들 말을 빌리자면 제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막 울기 시작하는데 스타트가 12시입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울고 한 10분에서 15분 잠시 재우고 나면 갑자기 일어나서 방문 잡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창문에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레파토리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들이 모두 다 뻥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꼈던 꿈이 하나 있는데, 한참 자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베란다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꿈에서 제가 물 마시러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뭔가 허전해서 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그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뭔가 검은 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지?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막 제 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겁니다. 창문이면 몸에 다 뚫고. 이때 당시에 집이 2층이었거든요. 뭐야, 새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헉 하고 깼습니다.
깼는데 거기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꿈도 맨날 똑같은 걸 꿨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옆으로 하고 있는 자세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바로 앞에 사람 서 있는 게 딱 보여요. 그걸 쳐다보는 꿈이었는데 이 장면이 생생합니다. 검정색 버선에 검은 도포의 끝자락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때는 뭐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놀 때니까 또 촌이고 하니까 순수해서 뭔지 몰랐어요, 이런 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알죠. 그게 저승사자였다는 거를. 문제는 해마다 점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식으로 시야가 조금 올라갔었습니다. 아무튼 이쯤 하고 이제 누나의 썰로 넘어가 볼게요. 누나는 당시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누나가 3학년이라 같은 방에서 같이 잤었습니다. 우리 집은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였습니다. 현관 입구를 염과 동시에 앞에 큰 방이 하나 보이고 또 그 옆이 거실, 옆으로 또 큰 방 하나와 또 그 옆에 제 방, 요런 식의 배열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큰 방을 우리들은 창고방이라고 하고 쓰고 있었는데 누나가 슬슬 이제 자기 방을 원하게 됐을 때쯤에 이 창고방을 누나 방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방이 왜 창고방이냐면 불을 앞만 떼봐도 바닥이 얼음장이었습니다. 뜯어서 고쳐도 얼음장이고 또 게다가 막 강아지들이 거기만 가면 미친 듯이 짖어가지고 그래서 왠지 아무도 그 방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오직 삼촌만이 거기서 몇 달을 살았었는데 이제 누나가 당시 알라딘뽕에 취해가지고 막 공주를 우대해달라면서 아우성을 쳤어요. 결국 그 방을 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나가 밤에 잠을 자는데 누나 침대가 벽에 2면이 붙어 있어요. 한 면이 머리맡, 한 면은 오른쪽 창가 방향. 아무튼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누나의 머리카락을 슬쩍슬쩍 건들더래요. 뭔가 하고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이러더랍니다. 아 뭐야 하고 상체를 일으키려고 딱 몸을 일으키는데 반가위 상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창가 쪽 벽에서 뭔가 발목을 톱 하고 잡는데 발은 움직여지더래요. 그래서 반대쪽 발로 막 찔러보니까 이게 손인 게 딱 느껴지더래요. 아주 작은 손. 그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발에 붙은 거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있잖아요. 발로 사정없이 내리 찍었는데 꿈쩍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직접 보려고 그게 뭔지 하나, 둘, 셋 하고 보자 해가지고 딱 셋을 세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몸을 일으켰는데 그 발목에 있던 게 사라져 있었대요. 이날 새벽에 가족 넷이서 끌어안고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큼직큼직했던 내용이고 이거 진짜 토요미스테리에 제보하자 하고 가족끼리 심각하게 얘기했었습니다. 희한하게 뭐 남의 집이나 다른 데 놀러가면 그런 현상들이 하나도 없었죠. 여러 가지 짜잘짜잘한 게 더 있지만 일단 큼지막한 것만 먼저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그 후에 제가 20살이 되고 명절날 어른들이랑 모여가지고 막 술 한 잔씩을 저한테 주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알게 되는 사실들을 들은 게 있는데 아빠랑 계약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방을. 근데 그 사람이 계약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 창고방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주인집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3층의 주인집 아줌마저씨도 정말 뭐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 집은 누구한테 넘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누나가 이야기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 자다가 발목도 잡혔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삼촌이 개정색을 하면서 야, 니도 그런 적 있었어? 나는 막 머리카락도 잡아당기더라. 맨날 그랬었어. 이러면서 완전 진지 100% 빨고 이야기하니까 누나가 그 말 들으면서 막 글썽거리면서 울더라고요. 아무튼 아직도 로드뷰로 보면 그 집이 남아 있습니다.